자, 윤은길의 장마를 보겠습니다. 장마는 우리 민족이 겪는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겪는 순환 6.25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갈래를 보시면 전후소설, 전쟁 끝나고 썼단 얘기예요. 중편, 길이, 자, 성장소설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그것을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만이, 나라는 인물이 정신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성격을 보시면 사실적이다.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 전개 나오고요. 상징적, 이건 이제 장마, 이것도 상징적이었죠. 그 다음에 토속적이다라는 것은 시골틱한, 그 지방의 그런 특색이, 또는 시골의 특색이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샤머니즘, 이거는 이제 샤머니즘이 뭐냐면 우리 민간 신앙을 뜻해요. 민간 신앙. 요새는 이제 미신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보통은 동물을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에 대한 신앙, 자연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6.25고요. 시점, 이거 중요하거든요.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러니까 나가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이념 대립, 요거 부정이죠. 이념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갈등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만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만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을 보시면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요거를 따로따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비극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 시점이 들어간다. 요거 중요하죠.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린인 나의 시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방언 사용.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6.25 전쟁으로, 결국 이 6.25 전쟁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됩니다. 삼촌은 빨치산이고 국군은 외삼촌은 국군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삼촌은 누구 아들이에요? 할머니 아들이죠. 외삼촌은 외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외할머니도 사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서로 거북한 상황이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냅니다. 처음에는.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꿰매 빠진 나는 이제 어린아이인 동만인데, 이 낯선 사람이 경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촌이 빨치산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빨치산이 산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이 집에 매복을 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삼촌이 왔다 갔어요. 삼촌이 이제 왔다 갔는데 잡히진 않았는데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가족들한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들 안 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동만이가, 이 경찰이 동만이한테 초콜릿을 줍니다. 지금 시대야 초콜릿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달고 부드러운 걸 얘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악마의 어떤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콜릿에 이제 얘가 눈이 멀어가지고 삼촌이 왔었다고 실토를 하게 돼요.
예, 그냥 꼬임에 빠졌다기보다 아무튼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먹을 건데 엄청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끌려가요. 뭐 잡혀가는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 가서 이제 뭐 조사를 받는 거죠.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났죠.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고 나를 외면합니다. 이게 이제 갈등, 할머니와 나의 갈등이에요. 소설은 항상 갈등 양상이 중요하죠. 할머니와 나의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나를 외할머니가 슬쩍 감싸요. 뭐 대놓고 감싸는 건 아니지만 슬쩍 은근히 감쌉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외삼촌이 전사를 했습니다. 외삼촌은 국군이죠.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겠어요? 공산군이 죽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군, 공산주의자, 빨갱이 새끼들,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외할머니는. 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갈등의 어떤 계기가 돼요. 계기.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그렇죠. 왜냐면 삼촌 빨갱이니까.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죠. 할머니와.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나누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싸움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6.25가 터졌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고 싸우고 뭐 휴전도 했고 어쩌고 했는데, 이 싸움이, 이 국민들의 싸움이 정말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신념 때문에 싸운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일부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새끼가 우리 형을 죽였어요. 에?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싸움을 불러일으킨 거죠. 처음 시작은 분명히 이 지도자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이념 갈등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민중들까지, 국민들 사이사이까지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작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갈등하는 것은 정말 이데올로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 화합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화합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데올로기 갈등 아니니까, 이데올로기 갈등 별거 아니니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이 아닌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갈등인 것이죠. 물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그렇다고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좀 틀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들들이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를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재촉한다. 대촉은 뭐야? 재촉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찾아오라고, 잘 찾아오라고요. 잘 찾아오라고. 너를 기다렸다고. 이거죠. 예.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의미로 등을 밝혀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였다. 외가 식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닦아세운다는 것은 혼내는 중이에요.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아까 장명등 왜 켜놨어요? 보기 싫으네. 자, 장명등 왜 켜놨죠? 삼촌 찾아오라고 켜놨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은 삼촌의 귀환이 그냥 죽음. 삼촌이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시면 기름이 아직 반 남아 들어있는데도,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꺼진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되게 억지인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야, 니네가 정성이 없으니까 말이여 등이 꺼진 거 아니야. 니네가 정성이 있었어 봐. 등이 안 꺼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억울하겠죠? 혼나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노여움은 화여.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장명등이 꺼진 것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 여러분은 광이 뭔지 모르시죠?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 이제 팬트리 설치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래갖고 먹을 것들을 이렇게 쫙 정렬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고입니다. 그래서 뭐 온갖 먹을 것들도 다 거기 들어있고 뭐 재물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 장롱에는 이제 뭐 돈이나 폐물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광과 장롱은 이제 경제적 실권입니다.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여러분이 당신은 할머니인데 3인칭 존칭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 극존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데 그거 대신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그다음 보시죠. 경사실은 날 아적부터 예편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만쯤 혀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너들이 알아서들 혀라잉. 후사, 뒷일이라는 뜻이죠. 뒷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 뒷잔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 자, 요런 게 이제 뭐예요? 방언 사용으로 인한, 방언을 사용하면요, 여러분. 방언을 사용하면 향토성도 주지만 생동감, 현장감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향토성, 생동감, 현장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며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찼다. 큰 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인 원.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에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안채로 향했다. 안채, 할머니가 지내시는 방이죠. 지질에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치 맏얼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요. 사랑채 앞을 지나며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며느리 복이 없는 년이다. 나는 며느리 복이 없는 년이다.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가 쓰레기란 얘기죠. 그 며느리의 엄마가 누구야? 외할머니죠. 동만이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랑채가 외할머니가 지내시는 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딸 별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혼잣말이지만 외할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라는 것은 외할머니 들으라고. 네. 지금 갈등 상태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안 밖에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자, 이 부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장마가 뭐라 그랬죠? 장마가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그 아픔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청소될 수 있는 것처럼. 되셨나요?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장마가 상징이고 청소가 상징이고 집안이 상징이고. 그러니까 집안은 우리나라 또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그 다음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녁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 맑아지진 않았지만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라는 얘기죠.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또는 뭐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소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만이네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그 확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라는 말은 물론 여기 이 작품 안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동네 사람들이나 이 장마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 라고 말하는 뜻이겠지만 이걸 이제 소설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라 그래요. 친교적 기능. 친교가 뭐죠? 그냥 이렇게 사귈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할 말 없을 때 날씨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우 뭐 날씨가 춥네요. 그러니까 겨울엔 날씨가 춥네요. 여름엔 날씨가 덥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걸 친교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삼촌 얘기 들어 닥치자마자 삼촌 얘기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예의상. 예? 그래서 날씨가 뭐 어쩌네요 라고 비는 언제 그칠라나 이러면서 이제 말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삼촌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무시로 뜻 알아두시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사실 이거는 그냥 계속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꼭 집어서 여기를 지금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이라고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른인 나의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는 요 어른이 된 나의 시점과 여기가 대비된다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어린아이, 어른,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어른인 나의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보세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걸 어린아이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7살, 8살짜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닌가? 아무튼 뭐 그 정도, 아무튼 8살에서 10살 뭐 정도 될 거예요. 예, 어려요. 근데 그 아이가 어른들의 이런 속마음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이 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있잖아. 이건 어린아이로는 하기가 힘든 거죠.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예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 이건 뭡니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의사가 거칠애로 하진 않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뻗지고 다 모인 성 싶었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 자, 이 사람 왜 왔어요? 잡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삼촌이 뭐 이때 온다고 하니까 집에 혹시나 해서 와본 거겠죠.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어린아이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쓰신 분이 윤은길 씨가 뭘 좀 잘못 알고 쓰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거든요. 아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들어보셨죠? 진사오미. 이건데 뭐 신유술에 뒤에 압니다. 아는데. 자, 이게 11시부터 시작을 해요. 2시간씩.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시간씩. 그래서 옛날에는 12시간으로 되어 있었죠. 12시간이 이제 여기 나와 있구나. 자, 12시간이 하루였어요. 물론 이제 1시간이 2시간씩이죠. 지금의.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자, 이제 진시에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9시가 끝이잖아. 그지?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진정한 이웃들이죠. 시리에 잠긴 우리의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는 밥을 안 먹어요. 식사를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걸었다는 것은 이제 푸짐했다. 이런 뜻이죠. 푸짐했다.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아침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거 할머니의 말이죠. 할머니의 말입니다. 약간 합리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 나는 시간 신경 안 썼어. 처음부터 난 시간은 그렇게 신경 안 썼지.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볼게요.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냐. 사람은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점쟁이죠. 네, 점쟁이.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 실수해서 시간은 잘못 알았을 수 있겠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전인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전인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네요. 그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아전인수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 날 안에만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꼬박 기다릴 생각이었던 거죠.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이건 이제 뭐를 의미합니까? 소망이죠. 네, 소망.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겸상을 받겠다. 이제 같이 먹겠다는 거죠. 할머니는 추호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호, 이건 짐승의 털이란 뜻이에요. 짐승의 털. 그러니까 토끼 털만큼도 지친 기색을 나타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추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월이 강아지예요. 강아지.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이게 지금 보면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며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점층적 전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왜 점층적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조금씩 긴장감을 올려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이 멈추고 함성이 들리고 나는 뛰어나갔고 소란해졌고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점층적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극적인 표현. 여기 극적 긴장감이라고 했는데 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극적인 표현이 뭐냐? 우리가 극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스펙타클하고 반전이 있거나 뭐 이런 걸 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에서 극적이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통한 사건 전개예요. 이게 극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니?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다. 서술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동작을 멈췄다. 이런 걸 보면 그냥 서술이 아니죠.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그 긴장감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극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 극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뭐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다음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애기 폐였다. 애들이에요, 애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왜 남의 집이니까,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며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자, 여러분 이 구렁이는 밑에 나오죠. 죽은 삼촌의 환생을 상징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두 가지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죽은 삼촌의 환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구렁이가 우리 민족이라면 이 구렁이에게 날아드는 돌멩이나 나뭇개비들, 이건 뭐예요?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쵸? 구렁이가 우리 민족이니까 구렁이에게 돌멩이와 나뭇개비가 날아든다는 것은 이제 돌멩이가 이제 구렁이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렁이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을 상하게 하려는 우리 민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멩이, 나뭇개비, 그 다음에 돌팔매질도 마찬가지. 돌팔매질도 역시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렁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팔매질과 돌멩이, 나뭇개비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며, 여기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나가 구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막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래요. 구렁이가 어떻게 울어요? 그건 모르겠네. 구렁이가 울어?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 애였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어른인 나가 어린아이인 나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서술자가 누구예요? 어른인 나란 얘기죠. 어른인 나가 서술자인 거죠. 어른인 나인 서술자가 어린아이였던 나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애들은 왜 그럴까요? 애들은 뭐 있으면 꼭 이렇게 죽이거나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뜯고 막 왜 그러는 걸까? 뭐 어쨌든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의 요절을 낼 요량으로 생각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이걸 지금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장면이 땅땅땅 나옵니다. 팔을 높이 들었는데 슉 하는데 갑자기 손이 턱 와서 잡는 거죠. 그래서 손이 클로즈업이 됐겠죠. 그죠? 지금 이 서술을 보면 딱 그런 게 느껴집니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부분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자, 소리가 질렀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자, 지금 보면 할머니의 졸도와 외할머니의 꾸지람인데 보세요. 할머니는 왜 졸도를 했으며 외할머니는 왜 나를 꾸짖고 있죠? 구렁이 때리려고 하는데 왜 꾸짖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할머니와 외할머니만 구렁이가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다른 식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처음에. 근데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나타나는 순간 아, 이것이 삼촌의 현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래서 졸도를 한 겁니다. 외할머니는 저 구렁이가 삼촌이기 때문에 때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됐죠? 그 다음 볼게요.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오직이에요. 오직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왜요? 구경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제 옛날에는 담이 좀 낮았어요. 네, 담이 낮아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가 그 담 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했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날 정도로 거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따로 놀고 있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상처는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빛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종으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채는 아이에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화가 났다는 얘기겠죠?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죽일 낼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거야 할 때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올 띠가 보통 원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네마는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삼촌한테 저승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승을 떠돌고 있으면 이게 한이거든요. 다 한이 있어서 내 아들이 저승 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이승을 떠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체크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렁이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한이 있어서 구렁이가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며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무속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삼촌이 구렁이가 되어 환신했다는 것도 무속신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것도 무속신앙이에요. 뱀을 쫓는 묘방. 묘한 방책이죠. 묘한 방책. 뱀을 쫓는 묘한 방책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그냥 머리카락을 태우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왜 굳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갔을까요? 이것은 삼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뱀을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머리카락이나 태워서 얘를 보내버리면 뱀을 그냥 쫓아버리는 게 되니까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그래도 삼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머리카락이니까 저 구렁이가 좀 덜 섭섭해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면 섭섭해할 수 있는데 할머니의 머리카락이면 좀 덜 섭섭해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달려간 겁니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죠.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에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그쵸? 이 사람들은 지금 밖의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 왜 할머니 머리카락은 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의 애정을 상징한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어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찬빗으로 머리를 빗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보통 머리를 빗다 보면 특히 나이 들면 이제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져다가 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요걸 이제 태워가지고 한을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 이런 걸 차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고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들을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눈욕이,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먹는 거, 눈욕이.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야 또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자, 그래서 이제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다음 볼게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머리카락 태워보신 분들은 알죠. 노린내 납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신을 믿든 말든 제가 미신을 믿든 말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미신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속신앙, 민간신앙이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이 구렁이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구렁이가 한을 풀고 이제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며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자, 그런데도 외할머니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외할머니는 한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쏘이 쏘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며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찢어대고 있었다. 귀엽죠? 쫄아 있습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라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며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빈 땅을 천천히 지나갔다. 소이 소이 이제 계속 소리 질러주죠.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웅하는 거죠. 배웅 알아요? 배웅. 마중은 맞이하러 나가면서 하는 거고 배웅은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촌을 배웅해주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여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아, 이거 제가 지금 사투리가 약간 지금 과도기가 와가지고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사투리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아 이게 참 안타깝네요. 뒷일에 아무 염려 말고 그 자리에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도달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배웅? 배웅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좀 알아두세요. 네,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겁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자,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삼촌 갔냐? 라는 뜻이겠죠? 네, 삼촌 갔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자, 여기 지금 요약적 서술이 사용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약적 서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며 바래다준 이야기. 자, 요약적 서술이 사용됐고, 여러분 요약적 서술이 사용되면 사건 전개가 빠릅니다. 뭐 여기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사건 전개를 빠르게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뭐 이런 건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요건 뭘 의미할까요? 외할머니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엄마가 외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할머니랑 자기 시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보충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꼬랑을 타고 베갯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에게 분부를 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사돈이 누구예요? 외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와 한 다리끼 단단히 벌인 후에 뭐 이제 싸움 한 판 했단 얘기죠.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아이고 사분도 별실한 말씀을 다. 외할머니는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을꼬이. 자, 보면 이제 사돈이죠. 사투리예요. 방언입니다.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매미나 잘 추시기라우. 추슬러라. 빨리 일어나세요. 뭐 이런 의미죠.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이 고맙다는 건 왜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신앙에서 중시한 것 바로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산 사람들도 복을 받고 또 산 사람들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그거 좋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굿을 해야 되죠. 무당들이 굿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뭐 천도제 이런 거 지낸단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외할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삼촌을 배웅한 외할머니에 대한 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게요. 지금쯤 이거 너무 힘차게 말했는걸. 염려 마시란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그처음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터주 요건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뭐 이렇게 터줏대감이 된다? 귀신이 된다 그래요. 그 집을 지키는 귀신 또는 그 집안의 터를 지키는 귀신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죽어서 이 터를 지키는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예? 이 가족을 지켜주는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여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쓰입니다. 육체 운동장 이거 비유죠. 정신이라는 장난꾸러기 이것도 비유입니다. 숨바꼭질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며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일주일을 더 사셨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돌아가셨죠?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며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자, 요거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한번 확 타오른다고 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화광반조라 그래요. 요 사자성어 꼭 알아두십시오. 화광반조. 꺼지기 직전에 타오르는 불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은 아마 꺼지기 직전의 촛불 같은 그런 것이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자, 갈등 해소입니다. 나와 할머니의 갈등도 해소되고 있죠. 나와 할머니의 갈등 해소.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요게 나의 정신적 성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소설로서의 면모입니다. 요 부분을 보고 이게 성장소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이 막 있어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요만큼을 띄워놓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요만큼의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줄이 떨어져 있어서 여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났다는 것을 표현해요. 왜? 장마였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비가 내렸어요. 그러다가 뭐 하늘이 뭐 빼꼼히 서쪽 하늘 귀퉁이가 열려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이게 장마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장마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장마가 끝났다는 거. 다시 말하면 민족의 비극이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장마가 6.25 그리고 6.25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면 그것이 끝날 것이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장마를 정리를 해볼게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린인 나의 시점과 어린아이 나의 시점이 혼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6번에도 써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마는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을 의미한다는 거, 이 장마의 의미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전쟁. 그 다음에 구렁이의 의미, 돌멩이, 나뭇가지, 돌팔매질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구렁이는 삼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돌멩이, 나뭇가지, 돌팔매질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민간신앙과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결국 그 갈등을 해소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니 제발 그만 좀 쳐싸우고 화합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면 1980년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휴전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어릴 때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니까. 그러니 60년 직후 70년대 이때는 훨씬 심했겠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곧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화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성장 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정신적 성숙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방언 사용을 했다는 거, 극적인 표현,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극적인 표현. 그 다음에 요약적 서술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의 효과가 이거라는 거, 여기 있네요. 요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장마는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줄거리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전부 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들이나 뉘앙스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작품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잘 들어두시고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